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지난 2008년 4월 조준홍 특별검사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재산 규모는 4조 5천억 원, 차명 계좌 수는 모두 1,199개라고 밝혔습니다. 1,199개의 차명 계좌를 이용하여 사익 5,645억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1,128억 원을 포탈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세청은 더불어민주당 이건희 차명계좌 TF에 삼성특검에서 밝혀진 것 이외에 국세청이 파악한 이 회장 차명계좌가 더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국세청은 삼성그룹에 대한 그동안의 세무조사에서 이 회장 차명계좌에 대한 광범위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로 드러난 차명계좌의 규모는 상당한 수준이라고 밝혔다고 TF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또 새로운 차명계좌 역시 과세 대상이라고 밝혀 빈 계좌, 이른바 깡통 계좌가 아님을 내비쳤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국정원과 검찰에 특수활동비 부정유용 사건 등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최경환 의원이 연루돼 논란이 됐던 박근혜 정부 시절 특활비를 수사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특검법 제출이 최경환 구하기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친박계 김태흠 최고위원도 누구 하나 보호하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한국당은 특검법 발효 전까지 검찰 수사 중단 촉구를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최경환 방탄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특검 법안 제출과 거의 동시에 최 의원도 검찰에 불출석 의사를 통보했습니다. 특검 법안 제출은 한국당을 제외하고는 모두 반대 입장입니다. 통과되기 어려운 법안을 정쟁의 지렛대로 삼아 검찰의 독립적인 수사에 딴죽을 걸고 이전 정권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시도입니다. 최 의원이 계속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정부가 국회에 체포 동의안을 상정해 표결 처리해야 하는데 한국당은 특검 법안을 앞세워 맞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의당 지도부가 공개석상에서 바른정당과의 통합 논의를 두고 또다시 충돌했습니다. 계속 보따리를 싸야 한다고 한다면 나갈 사람이 누구인지 이것 또한 당원 주권주의 원칙에 따라 그것도 당원에게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도부는 합당 논의를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무리하게 일정을 진행하면서 당내에서 간과할 수 없는 불상사들이 벌어집니다. 안철수 대표 측은 바른정당과의 통합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특히 자유한국당과 선을 긋는 데 주력했습니다. 안 대표 측근인 김철근 대변인은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간 통합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꿈도 꾸지 말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 원내대표의 발언이 자칫 YS식 3당 합당에 대한 논란을 키울 수 있는 만큼 이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호남계 중진들은 바른정당과의 정책연대 협의체 구성이 본격화하는 것을 강하게 비판하며 구체적인 단체 행동 수순에 나섰습니다. 삼선의 장병환 의원은 통합 추진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모여 곧 기자회견을 열고 논의 중단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다 호남을 지역구로 둔 초선 의원들도 한자리에 모여 평화개혁연대 참여 여부 등을 논의했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저번에 낙태죄 폐지 청원했었잖아요. 그게 20만 명이 넘어서 조국 민정수석이 답을 했습니다. 일단 낙태죄란 말을 쓰지 말자. 그래서 임신 중절 이렇게 표현하자고 이야기를 했고요. 합법 시술은 6%인데 죄니까 기소하는 경우는 10여 건 정도밖에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나랑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자가 내 동의도 없이 낙태를 해서 그 법적인 문제 삼는 경우 예전에 그런 경우 있었잖아요. 네, 그런 찌질한 남자들이 있다고. 그런 정도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이거를 법으로 처벌하지는 않는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죄를 없애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낙태 건수가 이제 정부 조사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연간 16만 9천 건이라고 하는데 이 산부인과 업계에 있는 분들 있죠. 업계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로는 이것보다 훨씬 많아요. 사람에 따라서 그 의사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연간 30만 건 이상이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겠죠. 어떤 분들은 최소 100만 건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게 어떤 전산화되지 않기 때문에 잡힐 수가 없는 굉장히 거죠.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그 정부에서 공개적으로 조사를 한다고 해서 정확하게 집계되기 힘든 거거든요. 이거하고 이제 영아 수출
이거랑 예, 또 연관이 있다고 봐야 예. 되고 OECD 국가의 80%가 임신 중조를 허용한다. 임신 중조를 허용하지 않는 나라가 OECD 국가가 한 30여 개국이라고 보면 한 뭐 대여섯 개 정도밖에 없는 것 같고요. 2012년에 이 낙태죄가 위헌 심판 청구 소송을 했는데 당시 합헌이 나왔어요. 4대4로. 근데 지금 이번에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이 지금 취임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분의 청문회 때 이야기는 임신 뒤에 일정 기간 내는 허용 가능하게끔 했으면 좋겠다의 개인 의견을 지금 이야기했고요.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법적으로 지금 허용돼 있는 경우가 이런 거라면서요. 근친상간, 성폭행, 그렇죠. 산모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경우에는 임신 중절을 허용하지만 이것 또한 또 애매한 부분이 있잖아요. 성폭행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지금 조국 수석이 이야기한 것들 중에서는 교제한 남성과 최종적으로 헤어진 뒤에 임신을 발견한 경우, 별거 또는 이혼 소송 상태에서 남편의 아이를 임신했음을 발견한 경우, 그리고 실직, 투병 등 경제적인 어려움 탓에 아이의 양육이 완전히 불가능한 상태에서도 임신 중절을 하면 범죄라는 것이 문제가 된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프란체스코 교황이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이미 카톨릭에서도 이렇게 사고의 어떤 전환을 맞이한 상태거든요. 이래서 청와대의 청원 이것이 갖는 의미는 이제 알 것 같아요. 사회적 공론화 시키긴 좋은 거예요. 네. 청와대 주요 핵심에 있는 분들이 답을 해주고 이게 사회적으로 퍼지면서 청문회에서도 이런 질문들이 등장하고 그럼 해당 기관이 이 법에 대해서 뭔가 전향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이런 부분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추석회의에서 20만 건 이상이 안 되더라도 이렇게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은 되도록이면은 어떤 의견을 밝히거나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게 좋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살짝 감동이었어요. 무조건 20만 명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것만 청와대에서 공식 코멘트를 한다는 걸 이렇게 칼로 무자르듯이 자르는 것도 좀 이상하거든요. 이 낙태죄에 관련된 부분은 사실은 이제 형법을 개정해서 형법에 보면 낙태라고 해서 낙태에 관한 죄가 있어요. 형법상 처벌 조항이고요. 이것을 임신 중절이라고 바꾸자고 이야기하는 거는 뭐 형법 개정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거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예외사항이라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낙태죄 처벌의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그 예외사항에 보면은 5가지가 나와 있고요. 그 5가지 외에는 형법 14조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외에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3가지가 더 추가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이 낙태죄가 굉장히 예민한 게 전에도 한번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낙태죄가 없애면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왜 그렇게 문제가 되냐면 민법하고 연관되어 있거든요. 민법에서는 아이가 임신이 되는 순간 어떤 법적 권리를 줄 수 있는 하나의 그 생명체로 보고 있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우리 이런 거예요. 유복자, 상위군경의 아이, 나라를 지키다 돌아가신 분의 임신 상태인 아이, 걔 법적 권리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좀 치밀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라 이게 낙태죄가 우리가 뭐 반인권적이다 해서 그냥 없애자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까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일정 기간 이런 그 안에는 그 낙태죄를 적용하지 않는 게 옳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게 법관들도 법을 연구한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굉장히 힘든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는 이 존재 있잖아요.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존재가 언제부터 사람으로 인정할 거냐는 거는 법 이론에 따라서 다 달라요. 나라도 다르고 형법도 다르고 민법도 다르고 그거에 대한 공론화도 시작해야 된다는 그렇죠. 이야기가 있죠. 전체적으로 공론화가 돼야지 이게 낙태죄 하나만 갖고 얘기를 하면 풀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민법이나 형법이나 이 여러 가지 법률적인 거를 다 따져서 공론화시켜서 그러면 유산상속을 할 때 유산상속의 권리를 임신 몇 개월부터 인정해 줄 거냐.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것도 고민해야 되는데 이제 큰 틀에서 보면 당사자한테 제일 먼저 물어봐야 되는 거죠. 이 논의에서 가장 당사자가 되는 여성들한테 그러니까 왜 낙태죄 때문에 힘들어지냐면 아이 키우기가 힘들어서 그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육아에 대해서 국가의 의무가 더 커지고 여성이 감당해야 되는 그러니까 가정이 감당해야 되는 게 오로지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 가정이 다 감당해야 되는 게 아니라 국가가 양육을 분담하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으면 사실 어떤 형식으로든 임신을 했더라도 낳아서 키우는 거에 대해서 고려해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어떤 정말 이렇게 형법에서 예외로 정하는 건 안 좋은 상황에서는 당연히 예외를 인정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이 임신중절이라는 그 행위를 무조건 다 범죄화하는 건 너무 이렇게 여성의 가장 기본적인 그 신체의 자유권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박탈하는 게 이제 너무 명백하니까 거기서 이제 큰 틀에서부터 이야기도 해야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상속의 문제나 여러 가지 민법하고 연관되는 문제들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거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민법 관련도 맞는 이야기는 한데 그게 지금 전체 포션에서 차지하는 그 비율이 얼마나 될지. 왜냐하면 유복자라는 거는 굉장히 모르겠어요. 얼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걸로 법적 분쟁이 붙을지. 왜냐하면 지금 낙태죄가 문제가 되는 거는 내가 여성으로서의 이 생명을 내가 내 몸속에 품었지만 이걸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대한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대한 논쟁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복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소수일 것 같고 지금 평균 연령 성관계하는 평균 연령이 13살이라고 점점 하셨잖아요. 낮아지고 있죠.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충격을 받았는데 그거에 대한 성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낙태도 하지 못하게 하고 거기다 더불어서 그래서 낳았는데 양육비 이행률은 80%가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낳는 것도 책임을 못 지고 낳아서 기르는 것도 책임을 안 져주고 그 모든 것을 다 여성이 하게 되면 가뜩이나 유리천장이다 뭐다 해서 힘든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조를 해줄 것이냐 이 문제가 이제 촉발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이 낙태가 좀 예민한 부분이 그런 거예요. 지금 마차님 얘기한 것처럼 여성의 그 여성으로서의 본인의 어떤 건강권과 자기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뱃속에 있는 아이도 태아도 생명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 생명이 본인의 생명을 본인이 결정하지 못하고 엄마로부터 죽음을 당할 수 있다는 그런 것도 봐야 돼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라 이게 국가 사회적인 전체적인 시스템에서 이게 접근을 해야지 이게 어떤 여성의 인권으로 보면 굉장히 오류에 빠지기가 쉬워요. 아니죠. 이게 여성의 인권부터 들어가야 되는 게 맞다고 해서 지금 이 청원이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청원이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이 낙태의 죄가 관한 부분을 전체적인 토론을 해나가려면 여성의 인권을 주로 그렇게 이제 들어가자고 했지만 포인트가 여성의 인권을 보기 시작을 하면 과연 그러면 뱃속에 있는 아이의 생명은 누구한테 있는 거냐? 엄마가 죽일 수 있는 거냐라는 걸로 또 논의가 퍼져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광범위한 카테고리를 갖고 이걸 다 묶어서 토론을 하지 않으면 반발이 심할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토론에서도 보듯이 어쩌면 가치관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폐지해야 되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폐지 안 하는 것이 정답인 게 아니라 일단 기본적인 원칙은 자기 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해 준 뒤에 이게 악용될 수 있는 사례들을 묶어가지고 뭔가 조금 더 이렇게 보완해 나가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지 여기에 대해서 어느 한쪽만 막 주장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생명 존중에 관한 문제도 있거든요, 분명히.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자, 국민의당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번에 끝장 토론 이후에 일단은 바른정당과 통합 자체를 좀 묶어둔 채 정책연대협의체라는 걸 가동을 해요. 방송은 오늘부터. 그런데 여기에 얼마 전에 만들어진 단체가 하나 있죠. 정당 이름이 될 수도 있는데 평화개혁연대라는 박지원, 천정배, 정동영 등 이런 분들이 만든 자기들 나름대로의 단체가 하나 있는 거죠. 안철수 입장에서는 반대만 없다면 이번 주 안에라도 합당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반대가 있다고 해서 안 할까요? 약간 돌아가는 거죠. 속도를 늦추는 거지. 왜냐하면 그 안철수라는 사람 성격이 왜 싸가지 없다는 이 발언이 거기에서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걸 지금까지 다 해온 사람이에요. 최소한 자기 바운더리 안에서는. 지금 안철수가 겪고 있는 최고의 정치적인 반대일 거라고 봐요. 정치권에 들어오고 나서. 그러니까 전에도 우리가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잖아요. 안철수의 심리 상태에 대해서.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런 식으로 강력한 반대들이 이렇게 딱 하고 버티고 있으니까 속이 답답해 미쳐버리겠는 거야. 저는 이게 일촉즉발 분당위기 국민의당 이 소식을 들으면서 기분이 좋아졌어요. 이 안철수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 다당제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서 당 하나를 더 늘려주는 이런 노력을 또 이런 식으로 기울이는구나 싶어가지고 알고 보니 훌륭한 사람이었네 하여튼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이 국민의당 내부에서는 안철수가 이렇게 합당 쪽으로 급격하게 기울면서 고집을 부리기 시작하자 나가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안철수 나가라. 그 유성엽 의원이 페이스북에 그랬죠. 기어이 통합을 하겠다면 보따리 사서 나가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자업자득이다. 이 사람 전문가잖아. 당 깨기.
이 국민의당이 사실은 아주 혹독하게 얘기하면 당 깨기의 전문가들이 모인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당연히 정해진 수순대로 당 깨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고, 니들이 나가, 너네들이 나가, 뭐 이런 식의 지금 공방이 오고 가고 있는 거고, 안철수가 사실은 3당 통합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합당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바른정당과의 합당이니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는 박지원계 보고 호남계 보고 니들 나가 이런 메시지거든요. 당대표는 나야. 그렇죠. 근데 지금 정치권에서는 그렇게 봐요. 안철수가 투쿠션으로 바른정당과 연대한 후에 자유한국당을 잡아먹겠다. 나는 보수에 거기다가 앞에 붙이겠죠. 이제 친박 청산 이후 건전한 건강한 그 건전이 다른 방송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그런 당을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꽤 많고 보수의 대안이 되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철수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가려고 하는데 최소한 지금도 이제 국민의당 쪽 유성엽이라든지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 입장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바른정당이 나온 뿌리가 자유한국당이고 또다시 바른정당이 자유한국당과 합치려고 하는 그런 정당과 합치는 것 자체는 사실 호남권에서는 거의 자살행위에 가깝거든요. 거기에 지금 계시는 분들은 어떤 선거를 나와도 전혀 당선될 수 없는 상태까지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안철수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러다가 보니까 이런 싸가지 무슨 말을 이렇게 싸가지 없이 하냐?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그 나이 좀 연세 있는 여자분한테 반말을 또 했다고 막 그렇게 구설에 올랐던데. 아, 싸가지. 예, 그게 무릎팍도서에 나와가지고 자기는 이제 와이프하고 싸울 때도 존댓말을 한다고. 맞아요. 했던 사람이 그렇게 반말을 짓거리고 다니도 되겠어요? 이게 나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당을 여러 개 만들어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친안철수계라고 얘기하죠. 박주원 최고위원이 최고위원회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거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우리 당은 한쪽 날개가 너무 무겁다. 나머지 날개를 키워야 균형 있고 높이 비상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본인들 얘기로는 이 사람 얘기로는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우리 당은 좌쪽 날개가 너무 크다는 얘기야. 국민의당이요? 국민의당 내부에서 왼쪽 날개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자기들 입장에서. 도대체 국민의당에 안에 왼쪽에 누가 있죠? 그러면서 오른쪽 날개를 키워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제대로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 날개가 뭐냐? 이게 유승민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안철수는 몸통이라는 얘기잖아. 머리, 애들. 박지원인 줄 알았더니 박주원이죠. 네, 박주원. 최고위원. 네. 그래서 오른쪽 날개를 키워야 제대로 날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그 오른쪽 날개라고 해서 유승민을 데리고 오면 그게 오른쪽 날개로 끝날까요? 급종주의 이념에서 보면 맞는 말이에요. 오른쪽 날개를 좀 무게를 더 줘야지. 그거는 논리상으로 맞는데 유승민이 과연 오른쪽 날개를 끝나겠는가. 이게 안철수가 나중에 또 한 1년쯤 지나고 나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우리 노선이 맞지 않아로 또 깨요, 이 사람. 싹아지에서 나온 말이래요. 싸가지가요? 새싹할 때 싹. 싹과 강아지 할 때 아지. 쟤 싸가지가 없다 이런 말은 떡잎이 놀았다 이런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만들어진 게 싸가지인데 요즘에는 우리가 좀 싸가지란 말 자체가 부정적인 뉘앙스지만 싸가지란 말은 좋은 뜻이에요. 그 좋은 뜻이 없다 있다잖아요. 이 새끼 싸가지가 있네 그럼 칭찬이죠. 요즘은 그 예능 프로그램에서 싸가지를 이렇게 숫자 4 해가지고 4가지가 있네 없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일종의 속어처럼 느껴지니까 그런 건데 이게 속어 아니고요. 무슨 나쁜 말이 사실 아니고 싸가지가 있다는 말은 좋은 뜻이에요. 없다는 의미로 쓰이는데 우리는 싸가지란 말만 들어도 부정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이게 다 윤문식 선생님 때문입니다. 싸가지 이런 싸가지 저런 싸가지 아니 근데 안철수의 TV에서 보여주는 이미지에 반해서 지금 주말 동안 나왔던 이 싸가지에 대한 기사를 보면은 뭔가 매치가 잘 안 되는 부분은 있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 이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대표님 죄송합니다라고 말을 했을 때 안철수가 얼굴이 하얘지면서 삿대질을 하면서 왜 싸가지 없이 말하는데 라고 2번이나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존댓말은 와이프한테만 쓰는 걸로. 엘리트 출신들의 단점이라니까요. 못 참는 거지. 이런 말씀들 많이 하셨잖아요. 싸가지 발언 이후에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면 어쩔 뻔했냐. 문재인 대통령이 포항 가가지고 여고생들한테까지 다 말 올려주는 걸 보면서 박근혜가 어린이집을 갔는데 이거 엄마가 싫어할 텐데 하면서 반말로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건 우리가 생각했을 때도 그 정도는 대통령이 60대시고 10대도 아닌 영대들한테 영대 뭐라고 부를 말이 없더라고. 그런 애들한테까지 그렇게 거부감 있게 받아들이진 않았어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도 비슷한 경우에 이제 초등학생을 보거나 할 때 기본적으로 몇 살이든 간에 말 올려주는 게 몸에 배어 있는 분이에요. 문재인 대통령 자체가 포항 여고생들하고 말 다 일일이 올려주고 문재인 대통령의 심지어는 이 싸가지 없는 것들이 어깨에 손도 올리고 막 그래요. 부럽던데. 그런 차이가 좀 있다고 보고 저도 삼행시 한번 할까요? 나그네. 네. 운을 띄워주세요. 나는 그대들을 사랑합니다. 그대들도 저를 사랑합니까? 네네네네. 그러니까 바로 비슷한 시기에 아주 비교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고등학생들에도 말 올려주는 우리 대통령하고 그 몸에 배어 있어야 가능해요. 그리고 그 장면, 피해 입은 그 어떤 어머니가 앞에서 피해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장관을 유치해서 대통령까지 다 그 체육관 바닥에 앉아가지고 듣고 있더라고요. 박근혜 때 그 세월호 관련해서 진도체육관에 모였을 때 연단 2위에 올라가 있던 박근혜가 있었고 예. 그리고 무릎 꿇고 맞아. 제발 빨리 살려달라고 했던 엄마가 있었죠. 예. 예. 자 어쨌든 간에 안철수 씨가 지금 보여주는 모습 일단 궁금해요. 그러니까 정우택이 그런 말도 했어요. 3당 합당 하자 이렇게 된 김에 국민의당까지 싹 끌고 들어와라. 정우택이 났으면 안철수는 더더군다나 거기 그쪽으로 3당 합당으로 들어가 봐야 극중주의도 안 되는데 거기서는 어떡하려고 그러지? 그래서 국민의당의 그 윤리심판원은요 안철수하고 이상돈에 대해서 각각 해당 행위하고 있다고 네. 당원들이 제소한 거에 대해서 각하 또는 기각을 했다고요. 좀 꼼수야. 그냥 둘 다 기각하거나 둘 다 각하해도 되는데 둘 다 똑같이 처리하면은 가오가 안 살잖아. 그러니까 하나는 각하시키고 하나는 기각하고. 사실은 뭔 차이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국민의당 전체라고는 볼 수 없겠지만 안철수만큼은 최소한 자유한국당에 가고 싶으신 분이다. 이제는 우리가 안철수의 어떤 부분도 공감이 돼, 실드 쳐 이런 이야기는 저는 이제 앞으로 못 할 것 같거든요. 확실하게 안철수 자체는 그 시작점은 나는 문재인 싫어. 결국에는 싫어 하다가 결국에는 이명박 품 안에 안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직까지 지금 자유한국당의 사실상의 그들 속에 들어있는 가장 막강한 비선 실세는 정우택도 서청원도 홍준표도 아니고 저는 아직도 이명박이라고 보니까 우리들 입장에서는 이명박 자체의 품에 안기는 게 아닐까 싶고 생각보다는 좀 약간 돌아갈 수 있어요. 직진 해보려고 했으나 가장 안철수 정치 인생에서 고비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여러분들은 그럼 나머지 지금 반대하는 국민의당의 반안 세력들이 분당에 나갈 거라고 봐요? 예, 지금 현재 그 다당제의 정신을 철저하게 살려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 하나 깨고 나가서 굉장히 어려워지는 부분이 예, 있거든요. 예. 마음에 안 들어도 대부분은 대세를 따라가는 경우가 많아서 유성엽이 왜 그런 이야기를 했겠어요. 안철수 보고 나가라. 당을 만들어 놓으면 그 시스템을 만들고 여러 가지 하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예. 돈도 많이 들고 국고 보조금도 나오고 그런 과정들을 거치는데 나가면 또 허허벌판이란 말이야. 새로 당사 만들어야 해. 당원 당규 만들어야 돼. 무소속으로 지내자니 뭔가 여러 가지로 좀 불안하고. 그래도 그 호남계 의원들 중에는 창당의 귀재들이 몇 명 있잖아요. 누구? 뭐 정동영도 있고 뭐 천정배도 있고 박지원 의원도 이제 창당 시스템에 대해서는 빠삭하죠. 그러니까 이게 그 창당을 한다고 예측하는 게 아니라 호남계 의원들 입장에서는 국민의당이 이라는 이름을 간판을 자기 이름 밑에 걸고 있는 것과 무소속으로 있는 것과 안 그러면은 다른 국민의당보다는 작지만은 어떤 독자적인 당을 만들어서 그 이름을 걸어놓는 것과 손익계산을 해봤을 때 국민의당에 있어서 유리할 게 전혀 없는 거죠 지금은. 이런 것도 한번 봐야 됩니다. 지금 국민의당이 40석이고 바른정당이 통째로 넘어와도 60석 조금 넘는 상태일 거예요. 그중에 호남권 국회의원들이 탈당할 수 있는 조건은 저는 20명이라고 봐요. 원내 교섭단체가 안 만들어지면 나가봐야 개고생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는 막 이렇게 떠들썩한 열한하지만 만약 자기들끼리 셈법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한 10대명밖에 안 될 것 같은데 하면 못 얘기는 척 일단 당내 투쟁 쪽으로 해서 합당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거기서 조금만 더 나가면 사실은 국민의당이 지금 40석밖에 안 되잖아요. 40석밖에 안 되는데 아까 편안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당이라는 커다란 지붕 밑에서 기생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좀 돼요. 본인의 능력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40석이 갈라진다고 했을 때 그냥 갈라지는 게 아니고 국민의당이라는 당명으로 가는 사람들이 30-40% 나올 거라고 봅니다. 이게 안철수냐 박지원이냐를 따지기 전에 국민의당 쪽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봤을 때 호남계든 안철수계든 나가는 사람들은 20석이 안 된다고 봐요. 무조건.
열 몇 명밖에 못 나간다고 봐요. 그런다고 봤을 때 과연 이 국민의당이 그렇게 쉽게 분당, 깨지기 이게 되겠느냐. 쉽지는 않다고 봐요. 그래서 두 가지 가능성이죠. 호남계가 유승민과 안철수가 합당하는 그 안에서 뭔가 큰 지분을 얻는다면 그냥 앉아있을 거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고 합당이 원래 없던 걸로 그냥 도루묵이 돼버리면 안철수 입장에선 그 안에서도 뭔가를 챙기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철수가 그 계산하는 거예요. 국민의당의 비례대표 의석이 13석이에요. 더불어민주당이랑 똑같았어. 당시에. 그 비율은 깨질 수가 없는 거잖아. 국민의당이 존재하는 순간. 누가 사퇴하더라도 채워지는 거니까. 그럼 나머지 27개 정도의 지역구거든요. 그 후에 이현주 들어오고 최명길 들어오고 그랬으니까. 뭐 27석 중에 만약에 20석이 빠져나가지 않으면 열몇 석 갖고는 불가능하다고. 원내 교섭단체가 만들어지지도 않고 국고 보조금도 없고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말만 열한하되 그 명분만 갖고 국민의당의 주인은 사실상 우리니까. 그래서 유성엽의 말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네가 나가. 우리들은 어떤 상황에서 안 나간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나중에 언젠가는 또 유승민하고 안철수하고 뽀뽀하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정치인들이란 게 근데 깝깝한 게 이런 거라고 보거든요. 바른정당과 합당한들 안 한들 앞으로 코앞에 있을 지방선거에는 사실 영향은 없다고 봐요. 국민의당 지지율이 더 떨어질 수는 있겠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는 가능하다고 봐요. 기초의회에 당선시키는 인물들은 꽤 나올 겁니다. 2석 이상 뽑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정도는 나오는데 국민의당이 지금 현 상태에서 바른정당과 합당을 한들 지금 안 하고 있는데 4.5% 이하예요. 지지율이. 호남권에서도 10% 이하입니다. 여론조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맥시멈 10%란 말이에요. 그걸로는 유의미하게 선거에 선전할 수가 없어요. 근데 바른정당하고 합당한다고 해서 더 떨어질 게 뭐 있어. 오히려 안철수는 그 논리가 있죠.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합당하면 지지율 2위 올라간다는 데이터를 내놓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안철수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환장하게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합당을 그런 조건으로 안철수를 밀어붙이고 어차피 니들 못 나가라는 똥배짱이 마음속에 있는 거라고 보는 거죠. 사실 국민의당에게 제가 충고를 하나 살짝 드리는 거는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안철수를 내쫓으면 10%대로까지 올라갈 겁니다, 아마. 아마도? 그러니까 안철수가 있음으로 해서 지금 계속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안철수가 당대표에 다시 복귀하는 순간부터 사람들이 계속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지금. 저 당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지금 4.5%까지 떨어졌으면 0이나, 뭐 0에 수렴하는 거잖아요. 당의 지지율은 뭘로 나오느냐면, 물론 대선이 멀리 남았긴 했지만, 유의미한 대선 주자가 있는 정당의 지지율은 기본 나와요. 그러니까 안철수라는 사람을 많은 국민들은 대선 주자로서의 의미를 저는 상실했다고 보는 거거든요. 지금까지의 뭐 갈짓자 행본에 어떤 주관도 없고 또 심지어는 대선 때 조작 사건까지 일으킨 사실상의 주범이에요. 그런 사람을 예를 들면 호남권의 사람들 한번 보자고요. 안철수를 좋은 대선자로 인식했다 그러면 그 정도로 지지율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진영으로만 따졌을 때 민주진보 진영의 다음 대선 후보도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올 거야라는 그런 전제하에 지금 그 당을 밀어주고 있는 거거든요. 민심이란 건 뭐냐면 당 지지율을 그만큼 4.5% 뭐 4% 이렇게 밀어주고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없어져라는 뜻이에요, 그게. 자기 지역 기반이고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동네에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이 국민의당이에요. 근데 그 당을 안 찍어. 그러면 네가 더불어민주당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그 당 나와라든지 그런 시그널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안철수의 착각이 그런 거예요. 합쳤더니 지지율 19% 나오더라?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러니까 직접 합쳐보라고 하는 거죠, 저는. 그래 조만간 안철수와 유승민이 전격적으로 물론 이제 과정이 당연 당규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합당 선언을 해놓고 요거를 전당대회들을 통해 갖고 요식행위를 거쳐가지고 추진하겠다 이런 방식으로 나올 것 같아요. 찐한 뽀뽀 한번 보겠네요. 좋아. 자,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오겠습니다. 홍준표가 굉장히 유의미한 말을 했습니다. 자꾸 이렇게 페이스북에다 이런 거 자꾸 적어서 올리는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SNS는 인생의 낭비라고 퍼거슨 감독이 그랬어요. 쓸데없는 소리를 너무 많이 해. 왜 SNS를 할까요? 사람들은. 소통? 낭비라는 이유를 설명드려볼게요. 좋은 점이 충분히 있죠. 있긴 있는데 한편으로 보면은 이게 의도를 가지고 도구로 사용하는 게 너무 강해지기 시작하면 자기 SNS가 오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기는 사람들, SNS로 그 커뮤니케이션하고 즐기는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이렇게 정확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들은 그 네트워크 자체를 오염시키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그게 의도성이 너무 강해지면 그때부터는 인생의 낭비가 되는 거예요. 매스컴에 자꾸 얼굴을 비칠 수 있으면 좋은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아예 자기들한테 마이크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SNS에 팔로워를 키워가지고 자기 말을 하는 방식으로 써먹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 SNS를 통해 가지고 정치적 목적을 너무 갖고 있다 보면 대체적으로 SNS의 특성 중에 하나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블락하면서 여론을 왜곡시키는 대표적인 여론을 왜곡당한다고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세계가 굉장히 좁아지죠. 맞아요. 보고 싶은 것만 예, 보는 예. 거죠. 그렇다 보니까 자기가 하는 말이 굉장히 남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다는 착각 속에 더 나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네. 정치인한테는 내가 보기에 가장 최악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런 것도 있죠. 과대표되는 게 있어요. 트위터든 어떤 여론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과대표되는 게 있습니다. 특히나 이 자유한국당이라고 이름 붙여진 그 보수, 자기들 자칭하는 꼴보수죠. 그러니까 꼴통 진영에서 SNS 전쟁에서 졌다는 인식이 어느 순간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SNS를 어떤 정치인의 의무처럼, 그러니까 기초의원들까지 이렇게 확산시켰거든요. 그래서 당원들 사이에서 자기 지역구나 자기가 아는 의원들 SNS에 댓글을 달아주는 게 일종의 문화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국회의원도 그렇고 기초의원들도 그렇고 자유한국당 쪽 의원들은 정말 SNS 재밌게 하는 것 같아요. 아무거나 하나 딱 올리면 기본적으로 20, 30개 그냥 달리는 거예요. 의원님 최고, 예뻐요, 멋있어요, 화이팅 이런 거 있죠. 그냥 달리는 거예요. 그 홍준표가 SNS에 쓴 글 요점만 말씀드리면 나는 박근혜 사당화와 잘못된 나라 운영으로 무너진 한국 보수 우파를 재건하고 내년 지방선거를 책임지고 치러야 하는 사람입니다. 홍준표 사당화 운운하기 전에 지도자 없는 야당은 존립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아직도 철없이 미몽을 헤매고 있는 사람들을 보니 박근혜 정권이 왜 망했는지 이제야 분명히 알 것 같습니다. 어느 조간신문 칼럼에서는 한국 보수의 기생충이라는 말도 하고 있습니다. 자중하고 근신하십시오.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아, 세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면 홍준표는 판단이 선 거죠. 일단은 박근혜로는 도저히 방을 끌어갈 수 없다는 걸 재확인을 시키는 거예요. 박근혜가 뭐 재판을 거부하고 별 짓을 다 해봐야 여론이 안 움직이는구나. 그래서 확실하게 버리기로 작정을 한 거죠. 물론 최경환 등과의 서청원 등과의 갈등 관계도 있었지만 이러면서 이제 일설은 이런 게 나왔어요. 자유한국당이 오늘 특검법을 제출했거든요. 검찰과 국가정보원 둘 다 같이 엮어갖고 가는데 특검법을 제출을 하면 통과가 되나요? 이번 특검법은 형식적으로 제출한 거죠. 그렇죠. 정치 예. 논쟁화하기 예. 위해서 제출한 거라고 예, 보고. 보도자료용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제출은 했지만 내용을 보면 사실 특검법이 어떤 특정 정당이 일방적으로 낼 수 있는 법안이 아니잖아요. 이 특검법 하나 제대로 만들려고 그 지난한 협상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이 물밑 협상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자기들끼리 하나 덜렁 만들어가지고 의원가에 제출한다고 그게 통과될 리는 없죠. 통과 안 될 걸 알면서 예. 이슈화 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검찰하고 법무부 사이에 특수활동비를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랑 엮어가지고 사실보다 다른 내용 갖고 이걸로 특검하자. 그것도 나만 쓴 게 아니야. 쟤들도 썼어.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거 정말 특검법이라고 얘기하기도 좀 창피한 게요. 이런 게 있어요. 특검은 한국당이 합의해 추천한 특검 후보자 2명 중 1명을 대법원장이 임명해야 한다. 이게 뭐예요? 특검을 자기들이 임명하겠다는 거잖아요. 법은 만들 수 있죠. 뭐 특검이라는 말도 그렇고 법 자체를 만들 수는 있는데 기존에 있던 특검 임명에 대통령이 해왔던 그 관례까지도 법으로 규정을 하면 할 수 있는 건데 피해식 쩌는 애들 박영수 특검도 결국은 대통령 임명했잖아요. 네.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는 자기들이 법으로 해서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손 치더라도 어떻게 국회에 제출하는 법안에 자기보다 의석수가 많은 당도 있고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의석수가 기껏해봐야 3분의 1 조금 넘잖아요. 네. 그런 의석수를 갖고 있는 자기들 마음대로 특검을 임명하겠다고 하는 게 이게 법이냐고. 이건 법이 아니에요. 아니, 기왕 안 될 거면 좀 제대로 만들지. 그러니까 제 말이 그거예요. 너무 쫄았다는 게 딱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만들어서 정말 이거 형평성 있는 법안이네. 그러면 다른 정당에서도 그래 한번 해볼까라는 마음을 불러일으키게 만들어야 돼요. 법안을 제출하면. 근데 이거는 다른 당에서 야 이거 쓰레기네라고 인식을 그냥 자동으로 주게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럼 이거 갖고 그냥 싸우겠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지. 그러니까 발의자가 113명인데 이현재, 배덕광, 김현아 의원은 발의 명단에 이름을 안 올렸대요. 이 중에 한 명은 지금 들어가 계실걸요? 배덕광. 김연아 씨는 뭐 무한도전의 김연아. 근데 뭐 정우택이 최고위원회 끝나고 기자들하고 질문 받을 때 기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최경환 의원의 건도 특검법 수사 대상에 포함되느냐라고 물었는데 개인을 놓고 특검법을 발의하는 게 아니라는 점에서 분명히 말한다. 하지만 국정원 특활비 전체에 대한 특검 요청을 한 것이니 넓은 의미에서는 최 의원도 들어갈 것. 특검을 만약에 발의해서 통과가 되는 순간 검찰은 그 수사를 다 손을 놔야 돼요. 그러니까 검찰 손으로 수사를 못하게 하려는 방해 목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일부에서는 사실은 박근혜 정권 때 국정원 특수활동비에 대한 부분은 친박과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사실 알고 보면. 네. 그 부분은 어머 안 해주겠다. 이런 뉘앙스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법무부 검찰의 특수활동비랑 물타기를 제대로 한번 시전하려고 하나 이건 사실은 뭐 아무 의미 없는 짓거리 했고요. 국민들은 국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어려울 때 국가가 지켜주고 있다는 믿음을 주어야 그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렇게 큰 이슈는 되고 있지 않은데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 하나 해볼게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요, 혁신 읍면동 사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풀뿌리 지역 좌파 운영 조직의 배양소가 될 거다. 무슨 바이러스 느낌인데요? 그게 두렵나? 이 지금 혁신읍면동 사업이라는 거의 그 정의부터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혁신읍면동 사업이라는 것은 국민이 주인이 되는 건강한 마을 커뮤니티 조성을 목표로 주민 접점인 읍면동에서 이루어지는 마을 자치 활성화, 행정기능 개선 등을 포함한 포괄한 종합적 읍면동 개선 사업이고요. 일종의 농어촌 살리기 그런 목적도 좀 있고요. 예, 여기에 이제 읍면동 주민 중심의 마을 자치 활성화를 하는 건데 주민 중심의 마을 자치 활성화에 뭐가 들어가냐면 보건복지 및 방문 건강 서비스 인력 확대 등등등이 있고요. 주민 대표 기구가 주민 협의체로서 역할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권한 부여 및 마을 계획에 대한 이행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정부에서 행안부에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유한국당에서 문제 잡는 건 이거예요. 주민 대표 기구가 주민 협의체로서 역할 기능을 하는 것을 좌파 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한테 주려는 거다, 이 자리를. 이렇게 지금 호도하면서 하고 있는데요. 자유한국당이 정말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잖아요. 이 지방자치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원리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민자치라는 것과 단체자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방자치는 단체자치로 해서 읍면동 주민센터라든지 이런 행정기관을 쭉 묶어서 단체로 자치 활동을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주민자치라는 부분인데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요소예요. 주민자치는 직접민주주의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유럽과 영미권 국가에서 다 나온 건데 주민자치의 기준은 뭐냐면 직접민주주의예요. 우리가 단체자치와 중앙정부를 구성하고 국회를 구성하는 거는 간접민주주의지만 지방자치의 가장 핵심이 되는 주민자치는 직접민주주의 요소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세운 것이 집행이 되고 집행이 된 것을 감시를 하고 하는 것이 주민들이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대한민국 헌법에서 분명히 규정되어 있는 지방자치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이걸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겠죠. 근데 지금 우리들 문제 중에 하나가 농촌의 인구가 지금 지자체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요즘 가면은 뭐 우리 지역으로 내려오면 뭐 얼마를 주겠다 정착금 이런 것도 줄 정도인데 안 돼요. 사람 자체가 없는 도시를 뭔가 마을 재생 사업도 하고 문화적인 것도 좀 늘리고 실제로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서로가 도움이 되게끔 하겠다 이런 개념이고요. 시범 사업으로 지금 17억 원 예산 책정했어요. 17억 원. 이거에 쫄아가지고. 박근혜가 받아간 특수활동비만 40억이다 이게. 이게 정말 현장에서 얼마나 필요하냐면요. 그 농촌이든 어떤 소도시든 그 거기에서 살면서 문제의식을 느끼는 분들이 그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잖아요. 그 주민들이 문제의식을 느끼고 행정부에 원하는 어떤 사업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행정부는 행정부의 언어가 있거든요. 그 행정부의 언어는 바로 문서예요. 서류로 모든 걸 이야기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문서화시키지 못하면은 행정부하고 커뮤니케이션을 못해요. 근데 그분들이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정말 심각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민원을 넣고 싶어도 문서를 작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부 그 공무원들도 도와주고 싶은데 공무원들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과 그 현장에서 문제의식을 느끼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통해서 중간에 커뮤니케이션 역할을 해주는 전문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역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뭐 문제의식이나 뭐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행정부에 전달하고 사업이 움직일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는 실무자가 필요한데 지금까지는 그거를 너무 희생시켰단 말이죠. 그 지역 주민들 중에 누군가 할 줄 아는 사람이 자기 생업을 포기하고 안 그러면 희생해가면서 해야 하도록 하는 그런 안 좋은 구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모든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좀 해결해서 이 농촌 지역 그리고 소도시의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이 현상을 조금 이렇게 최대한 막아보자. 이런 예. 취지인 거죠. 박정희 때 새마을 지도자라는 게 그렇게만 받아들이나 봐요.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까 명정님도 말씀하셨지만 혈세를 투입해서 좌파 풀뿌리 운동권을 양성하는 완장부대 사업을 강력히 반대한다 이거거든요. 야, 표현이 참 문학적이네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해왔던 것이 딱 딱 뭐 눈에는 뭐만 보이는 딱 그런 구조 속에 들어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농촌은 가보시면은 정말 심각해요. 제 고향도 있잖아요. 조직이 앞으로 유지될 것인가에 느낄 정도로. 저희 고향 쪽만 가도 이제는 막 군이 한 대여섯 개 이상 묶이지 않으면 지역구를 만들 수가 없는. 그렇게 되면 또 위원이 돼야 되는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 부분은 권력투쟁 이런 게 아니고 실제로 대통령이 된 사람의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한 저는 정책들 중에 하나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00일이 됐죠. 26일이 취임 200일이었습니다. 근데 취임 200일 기념 여론조사 2,521명이에요. 보통 여론조사보다는 훨씬 많죠.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73%. 그 전에 있던 그 전주보다 올랐는데 1.4% 올랐는데 저는 왜 이걸 이슈로 갖고 왔냐면은 200일이 73%. 우리 이제 만성이 돼가지고 뭐 별로 그렇게 그런 게 없는데 지금 현재 안철수, 홍준표의 멘붕을 봐요. 정말 안 떨어지는구나. 문재인 대통령 임기에 10분의 1이 지난 거거든요. 5년 중에 6개월 지났으니까 10분의 1 지난 건데 이렇게 되면 이제 점점점 지방선거로 향해 가는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51.8%예요. 5.18이네요. 굉장히 의미가 있네요. 지금 국민의당의 지지율이 4.5%고 역대 지금 안철수가 당대표가 된 이후에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우고 있어요. 지금 땅으로 막 파고 들어가고 있다고. 이러면 급해진단 말이에요. 이런 여론조사가 계속 나오고 샤위가 있을 거다. 뭐 앞으로 우리 숨은 지지자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계속 해왔지만 지방선거는 다가오고 있어요. 내년 초면 지방선거 웬만한 정당에서의 스케줄이 대부분 다 확정되거든요. 지금 11월 말이고 12월 지나고 나면 그 상태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얼마나 마음이 급해지겠어요. 멘붕에 빠지는 거죠. 이 오차 범위가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예요. 근데 국민의당이 4.5% 나왔네요. 거의 영내 수렴하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 200일 취임이라고 해서 트위터나 이런 데에서 취임을 맞이해서 더민주에 2만 원씩 송금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었어요. 근데 이 건이 얼마나 될까 했더니 거의 1,000여 건 정도 들어왔다 그래요. 지금 혹시 보셨습니까? 그 추미애 대표가 만든 느와르 영화 더치페이. 그 발연기로 유명한 굉장히 아름다운 그 작품입니다. 내가 쏜다니까. 내가 쏜다고. 대표님 그게 아니고. 그리고 저희 방송에서 후원 모금을 했었는데 그 더민주 중앙당 후원금 이게 지금 나온 지 후원회가 개설된 지 40일 정도 됐는데요. 지금까지 1억 8,600만 원 정도가 모였다고 합니다. 부족하다. 그래도 꽤 많이 모았죠. 대체적인 분위기가 살아나려면 그래서 이제 민주당 차원에서 뭐 더치페이, 느와르 영화 영상도 만들고 대대적으로 아마 12월 달엔 그 캠페인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찌됐건 자유한국당이 지금 이 여론조사에는 16.4%. 그리고 이제 지금 바른정당이 5.5%고요. 국민의당은 4.5니까 안철수의 이론에 의하면 바른정당이 국민의당을 흡수통합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진짜. 그렇게 해서 자기들 여론조사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이 16.4%인데 최근 지들이 만든 합당했을 때 여론조사는 19% 나온다고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2당 올라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그 안철수 그 휴대폰에 있는 사람들한테 조사한 거 아닐까요?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뭐 어떤 이슈가 있어가지고 떨어지기는 해요. 어쩔 때는. 뭐 1점 몇 프로 떨어지다가 다시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게 그 유명한 박스권이 이제 진짜로 형성된 거예요. 지지도 하락이 쭉 꾸준히 이어지는 게 아니라 60% 후반대에 한 번 빠졌다가 대부분 다 어느 여론조사들이 70%대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딱 고구마네요. 네. 아우 답답해. 그쪽에서 보면. 이게 이번에는 그 큰 이슈가 있었죠. 사실은 세월호 미수습자 사건, 해수부 그 공무원들의 그 뻘짓 때문에 문제가 좀 심각해진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올랐다는 것은요. 정당 지지율과 대통령 지지율이 같이 올랐다는 것은 이것이 국민들이 보기에 이제는 뉴스가 왜곡돼서 국민들한테 직접 전달되는 게 아니에요. 걸러서 본다는 거죠. 아, 이거는 정부가 여당이 잘못한 게 아니라 얘가 잘못했구나. 이걸 다 걸러서 본다는 거죠, 이제. 플러스 하나 더 있죠.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랑 똑같아요. 국민들이. 정말 현명하신 게 그런 거죠.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힘을 빠지면 어떻게 될 건데. 계속 계획하라고 밀어주는 거예요. 70%의 국민들은. 이렇게 형성된 여론은 안 빠져요. 그렇죠. 예. 네.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아무리 못해도 니들만 하겠냐 이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완전한 대한민국, 문재인과 손잡고 다시 하는 우리 대한민국. 끊지 마세요. 끊지 마세요. 안녕하십니까. 가슴에 담아온 작은 목소리 김영호입니다. 올해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했던 지난 11월의 어느 날, 차가워진 손을 호호 불어가며 연탄 한 장 한 장을 소중히 쌓아올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 대충 착용하셨으면 그래도 너무 몸이 추워서 굳어있으니까 몸 좀 풀고 할게요. 네. 목부터 돌릴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오늘 마침 이번 주부터 상당히 좀 날씨가 쌀쌀해졌는데 아주 연탄 봉사하기 딱 좋은 날짜를 고르셨습니다. 네. 이제 여기는 뭐 종로구 창신동이라는 지역이고요. 오늘 저희가 할 거 5가정에 총 300장씩 총 1,500장 연탄을 나르시게 될 겁니다. 다시 한번 네, 오늘 힘든 일을 하시는 네, 박수. 네. 네.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는 도심 한복판이지만 깎아지른 듯한 높은 언덕에 판자로 무허가 건물을 짓고 대여섯 가구가 살아가는 자그마한 동네가 있습니다. 이날 서울의 한 기업체에서 이곳에 연탄 배달 봉사를 나온 건데요. 이곳의 주민들은 매년 겨울이면 연탄을 태워 혹독한 추위를 견디고 계셨습니다. 오늘 이분들에게 연탄을 전달하기 위해 찾아온 단체,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 나눔 운동의 장한우리 간사의 얘기입니다. 이제 5가구 사시는데 뭐 대부분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아까도 방문해봤는데 여기서 뭐 할머니도 계시고요. 할아버지도 계시고 대부분 노인 가정이 많습니다. 여기는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지역이어서 연탄과 또는 전기장판 정도 이렇게 생활을 하십니다. 네, 300장 정도면은 보일러 종류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한 달에서 2달 정도 이렇게 떼시는 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겨울 전체를 나기 위해서는 한 1,000장 정도는 필요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1-2달 정도 떼실 수 있는 일부 양을 지원해드리는 셈이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연탄 배달이 시작되는데요. 오늘 1일 연탄 배달꾼이 된 직원들을 따라가 봅니다. 네, 이걸 그냥 제가 이렇게 바로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연탄이 생소한 젊은이들은 그저 한 장의 연탄이지만 나르는 것도 쌓는 것도 쉽지 않은 모양새입니다. 되게 무거워요. 내장은 못할 것 같은데 진짜? 떨어뜨릴까봐 걱정이 되고. 주중에 4-5kg는 되는 것 같은데? 무거워도 뭐 볼만해요. 네, 여기는 2번째인데 그때는 제가 쌌다가 무너뜨려서 깬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긴 안 서고 그냥 나르기만 하고 있어요. 열심히 해서 조금이나마 도움되고 또 조금이나 따뜻한 걸 느낄 수 있으시다면 참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민 어르신들은 그런 모습을 보며 연신 고맙다 인사하셨는데요. 이곳에서 30여 년째 거주 중인 김희준 어르신을 만나봅니다. 우리는 이 동네 온 게 저기 철거민이 돼가지고 갈 데 없어가지고 들어와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어요. 쌍용 아파트 쪽에, 여기 쌍용 아파트 있죠? 거기서 세입자로 살다가 그냥 쫓겨나는 바람에 일로 왔어요. 재개발하느라고 그랬지. 재개발 아파트 짓느라고. 오래됐어요. 한 30년 될 거예요. 89년인가? 그동안에 한 30세대가 넘게 왔는데, 뭐 거의 다 이제 다 나가고, 형편이 되면 가고, 어쩌고 해가지고 지금 5-6세대 정도 될 거예요, 그냥. 김희준 어르신은 도시 재개발의 이면을 그대로 경험한 분이셨는데요. 새 들어 살던 동네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쫓겨나다시피 이곳에 정착했고 형편도 펴지지 않아 판자촌 무허가 집을 떠나지 못하게 되었답니다. 어르신에게 겨울이면 몇 장의 연탄이 필요할까요? 한결 한 800-900장, 한 거의 1000장 정도 될 것 같아요. 무허가 건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도시가스 같은 거는 못 나오고,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와가지고 기름 보일러 해가지고 떼고 그렇게 덥게 살았는데, 그 다음에 기름값도 너무 들어가고 그러니까 연탄 보일러들로 바꿔가지고 살다가 어떻게 했지 이런 단체에서 알고 그렇게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만약 연탄을 후원받지 못했다면 어땠을까요? 없으면 어차피 사다 써야지 뭐. 그건 좀 어렵겠죠. 더 삶이 더 힘들어지고 궁핍해질 텐데 단체에서 도와주니까 굉장히 고맙고 이렇게 도와주시는 게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한두 분도 아니고 이렇게 봉사 연탄 날른대는 것도 보통 추울 때 보통 어려운 게 아닌데 손을 호호 불면서 여러분들이 와서 이렇게 날려주시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그분들 덕분에 따뜻한 겨울을 나고 또 마음이 훈훈해지고 고맙고 그렇습니다. 계세요. 또 다른 주민 박근욱 어르신은 90이 넘으신 어머님과 함께 생활하고 계셨는데요. 추워요. 바람 불고. 그러니까 연탄이 한두 장 갖고 떼면은 추워. 이게 다 판넬이 이런 게 그 의지를 못 해갖고 그냥 날로 놓고 이렇게 연탄을 많이 떼야 되니까. 저기도 부엌에서 할머니가 지금 주무시고 있거든. 노인네 90, 내일 모레 100세. 저 노인네가 약 내일 모레 100세인데 아휴 언제까지 이런지 그래요. 그러니까 저 노인네가 30년 동안 여기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연세가 많으니까 이제 거덩이 넘어져갖고 불편해갖고 꼼짝도 못하고 지금 저 누워갖고 저리 있어요. 그래갖고 내가 도우고 있는데 이분들 역시 연탄 한 장의 후원이 소중하기만 합니다. 그럼요. 고맙죠. 없으면 진짜 막막하지. 돈이 한 푼 있나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맙죠. 남의 진짜 애지중지하게 기른 자식인데 이렇게 봉사한다고 고맙잖아요. 그 얘기했어. 아유 이 추운데 남의 귀한 자식들 데려다 이게 뭐야. 아이고 너무 고마워서 어쩌까네 그랬어요. 이 연탄 한 장으로서 겨울 따뜻하게 보낼게요. 고맙습니다. 이제는 구멍 송송 뚫린 연탄을 집게로 집어 연탄 보일러나 난로에 교체하던 모습도 추억으로만 남은 분들이 대부분이지요. 하지만 오늘 만난 이웃들처럼 여전히 연탄 한 장의 후원이 간절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아직 많이 있을까요?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 나눔 운동 원기준 사무총장의 얘기입니다. 연탄 사용 가구만 하면 한 15만 가구 정도, 서울에는 3,500가구 정도 지금 추산을 하고 있고요. 해마다 조금씩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공장에서 지금 나오는 공장도 가격은 정부 고시 가격인데 453원이고요. 여기에 이제 배달 비용이라든지 뭐 이런 것까지 해서 550원, 600원, 뭐 1,000원까지도 받습니다. 근데 이 겨울에 우리가 석유라든지 또는 가스보일러도 뭐 10월 되면 벌써 보일러 돌리잖아요. 연탄 떼시는 분들이 되게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서 일찌감치 연탄을 떼시고요. 또 봄 늦게까지도 연탄을 떼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초겨울부터 늦봄까지 연탄을 떼신다고 봤을 때 한 집당 보통 1000장에서 많으면 1500장까지도 떼시는 거죠. 1500장 정도 되면 100만 원 정도 가까이 드는 거죠. 근데 이제 석유를 떼는 거나 가스로 떼는 것보다는 아직은 훨씬 싸니까 저소득층들이 다른 대체 연료를 떼기보다는 불편하지만 연탄을 떼시는 거죠. 한 장에 보통 600원 안팎이면 살 수 있는 연탄. 현재 사용되고 있는 난방 에너지 중 가장 값싼 원료이지만 연탄을 난방으로 이용하는 분들에게는 이마저도 큰 금액으로 느껴진다고 하는데요. 전체 소득의 에너지 비용이 훨씬 많은 사람. 그러니까 소득이 그만큼 적은데 기본적으로 떼야 될 에너지 비용은, 난방 에너지 비용은 있어야 되니까 그게 이제 상대적으로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기에는 겨울에 어쨌든 춥게 살아가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에너지 빈곤층이라고 보는데, 꼭 연탄 사용 가구만 에너지 빈곤층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사회 통념상 연탄을 뗄 정도면 에너지 비용이 부담이 돼서 연탄을 뗄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이니까, 연탄 떼는 분들은 에너지 빈곤층의 상징처럼 돼 있죠. 그 연탄이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싸잖아요. 근데 그분들에게는 그 연탄조차도, 그 싼 연탄도 여전히 자기 먹고 사는 것도 참 힘든데, 겨울 되면 이제 제일 걱정이, 연탄을 그래도 자기가 몇백 장 산다 그러면 벌써 10만 원, 20만 원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굉장히 큰 부담인 거죠. 정부는 연탄의 탄소 배출을 이유로 연탄을 억제하는 정책을 펴고 있고요. 때문에 매년 연탄 가격도 오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연탄이 지니는 상징성 때문인지 요즘 서울 지역만큼은 기업체의 기부 등으로 연탄 후원이 끊이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분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게 있답니다. 정작 그분들은 이제 연탄보다도 정말 외롭고 쓸쓸한 거죠. 그게 더 안쓰럽죠. 네, 그래서 어느 동네 가면 연탄이 막 차고 넘쳐요. 막 이제 봉사하기 좋고, 뭐 그림 나오고, 막 이렇게 사실 이제 폼내기 좋아하는 그런 그림이 나오는 지역은 연탄이 막 차고 넘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연탄이 뭐 부족해서 뭐 이런 거보다는 그 살아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이제 자식으로부터 버림받기도 하고,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실패와 어떤 쓰디쓴 맛들을 많이 보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삶에 대한 회의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회한들이 있으셔요. 그래서 그 내면에 굉장히 그런 쓸쓸함, 삶에 대한 어떤 고달픔, 이런 것들이 이제 배어 있죠. 이게 연탄 하나만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이제 오죽하면 연탄이 없겠어요. 근데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힘드신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젊은 봉사자들이 이제 많이 가서 각자 재롱도 떨고 이제 할 때 어떤 에너지를 받는 것 같아요. 연탄도 고맙지만 좋은 뜻으로 와서 따뜻한 마음을 함께 하는 것에 굉장히 고마워하시고 표정이 밝아지시죠. 자, 선생님들 추운 날씨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 같이 박수 한번 치고 마치겠습니다. 연탄 배달 봉사가 드디어 끝났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땀은 안 났죠? 네. 네. 이렇게 우리 사회에 이렇게 좋은 기운이 더 멀리 퍼져서 우리 사회가 조금 따뜻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잠깐이었지만 요 봉사의 그 나눔의 시간 잘 기억하시고 항상 자기 삶의 자리에서도 따뜻한 사회를 위해서 함께 만들어가는 일을 좀 생각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커피가 왔네요. 네, 따뜻하겠다. 몇 명인가 모르겠네. 더 탈게요. 자, 한 개씩 드세요. 맞습니다. 꽁꽁 언 손에 전해진 따뜻한 믹스커피 한 잔. 어르신이 감사의 마음을 담은 그 맛은 어떨까요? 달콤합니다. 뭔가 봉사를 했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으니까 조금 더 달콤한 느낌이 드는 것 같고요. 네.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꿀맛인데요. 너무 좋아요. 봉사를 하고 나서 거기 또 할머니께서 이렇게 커피를 주시니까 마음이 또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저는 부산에서 살 때 이런 거 많이 봐서 뭐 별로 그렇게 낯설진 않은데, 그래도 아직 여기가 서울 한중간인데 서울 중간에 이런 데가 아직 남아있고 연탄으로 하루를 이제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많다는 게 조금 놀랍긴 한데, 이번 정부에서도 이런 걸 좀 잘 챙겨서 더 좋은 환경에서 나이 많은 분들이 겨울 보낼 수 있게 지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들 저희가 별 큰 도움은 아니지만 잠깐씩 시간을 내서 이렇게 도와드릴 수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저희한테 이런 봉사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신 의미가 돼주셔서 감사하고, 또 한겨울 작지만 연탄으로 따뜻하게 겨울 보내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봉사를 하는 사람도 연탄을 받는 사람도 서로 고마움을 전하는 모습이 참 따뜻하지요.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아직도 연탄 한 장이 소중한 이웃이 있습니다. 부디 이분들이 주변의 관심과 사랑으로 따뜻한 연말과 겨울을 보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자기 몸을 태워 주위를 따뜻하게 해주는 연탄처럼 온정이 넘치는 그런 우리 사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가슴에 담아온
작은 목소리, 85번째 이야기, 연탄 한 장, 그 안에 담긴 마음의 온기. 지금까지 구성의 조승엽, 연출의 권수림, 저는 김영호였습니다. 키워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제대로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 날개가 뭐냐? 이게 유승민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안철수는 몸통이라는 얘기잖아. 머리, 애들. 박지원인 줄 알았더니 박주원이죠. 네, 박주원. 최고위원. 네. 그래서 오른쪽 날개를 키워야 제대로 날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그 오른쪽 날개라고 해서 유승민을 데리고 오면 그게 오른쪽 날개로 끝날까요? 극중주의 이념에서 보면 맞는 말이에요. 오른쪽 날개를 좀 무게를 더 줘야지. 그거는 논리상으로 맞는데 유승민이 과연 오른쪽 날개를 끝나겠는가. 이게 안철수가 나중에 또 한 1년쯤 지나고 나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우리 노선이 맞지 않아로 또 깨요, 이 사람. 싹아지에서 나온 말이래요. 싸가지가요? 새싹 할 때 싹. 싹과 강아지 할 때 아지. 쟤 싸가지가 없다 이런 말은 떡잎이 놀았다 이런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만들어진 게 싸가지인데 요즘에는 우리가 좀 싸가지란 말 자체가 부정적인 뉘앙스지만 싸가지란 말은 좋은 뜻이에요. 그 좋은 뜻이 없다 있다잖아요. 이 새끼 싸가지가 있네 그럼 칭찬이죠. 요즘은 그 예능 프로그램에서 싸가지를 이렇게 숫자 4 해가지고 4가지가 있네 없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쪽에 속어처럼 느껴지니까 그런 건데 이게 속어 아니고요. 무슨 나쁜 말이 사실 아니고 싸가지가 있다는 말은 좋은 뜻이에요. 없다는 의미로 쓰이는데 우리는 싸가지란 말만 들어도 부정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이게 다 윤문식 선생님 때문입니다. 싸가지 이런 싸가지 저런 싸가지 아니 근데 안철수의 TV에서 보여주는 이미지에 반해서 지금 주말 동안 나왔던 이 싸가지에 대한 기사를 보면은 뭔가 매치가 잘 안 되는 부분은 있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 이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대표님 죄송합니다라고 말을 했을 때 안철수가 얼굴이 하얘지면서 삿대질을 하면서 왜 싸가지 없이 말하는데 라고 2번이나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존댓말은 와이프한테만 쓰는 걸로. 엘리트 출신들의 단점이라니까요. 못 참는 거지. 이런 말씀들 많이 하셨잖아요. 싸가지 발언 이후에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면 어쩔 뻔했냐. 문재인 대통령이 포항 가가지고 여고생들한테까지 다 말 올려주는 걸 보면서 박근혜가 어린이집을 갔는데 이거 엄마가 싫어할 텐데 하면서 반말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건 우리가 생각했을 때도 그 정도는 대통령이 60대시고 10대도 아닌 영대들한테 영대 뭐라고 부를 말이 없더라고. 그런 애들한테까지 그렇게 거부감 있게 받아들이진 않았어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도 비슷한 경우에 이제 초등학생을 보거나 할 때 기본적으로 몇 살이든 간에 말 올려주는 게 몸에 배어있는 분이에요. 문재인 대통령 자체가. 포항 여고생들하고 말 다 일일이 올려주고 문재인 대통령의 심지어는 이 싸가지 없는 것들이 어깨에 손도 올리고 막 그래요. 부럽던데. 그런 차이가 좀 있다고 보고 저도 삼행시 한번 할까요? 나그네? 네. 운을 띄워주세요. 나는 그대들을 사랑합니다. 그대들도 저를 사랑합니까? 네네네네. 그러니까 바로 비슷한 시기에 아주 비교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고등학생들에도 말 올려주는 우리 대통령하고 그 몸에 배어 있어야 가능해요. 그리고 그 장면 피해 입은 그 어떤 어머니가 앞에서 피해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장관을 유치해서 대통령까지 다 그 체육관 바닥에 앉아가지고 듣고 있더라고요. 박근혜 때 세월호 관련해서 진도체육관에 모였을 때 연단 2위에 올라가 있던 박근혜가 있었고 그리고 무릎 꿇고 제발 빨리 살려달라고 했던 엄마가 있었죠. 자, 어쨌든 간에 안철수 씨가 지금 보여주는 모습 일단 궁금해요. 그러니까 정우택이 그런 말도 했어요. 3당 합당 하자 이렇게 된 김에 국민의당까지 싹 끌고 들어와라. 정우택이 났으면 안철수는 더더군다나 거기 그쪽으로 3당 합당으로 들어가 봐야 극중주의도 안 되는데 거기서는 어떡하려고 그러지? 그래서 국민의당의 그 윤리심판원은요 안철수하고 이상돈에 대해서 각각 해당 행위하고 있다고 당원들이 제소한 거에 대해서 각하 또는 기각을 했다고요. 좀 꼼수야. 그냥 둘 다 기각하거나 둘 다 각하해도 되는데 내는 그 낙태죄를 적용하지 않는 게 옳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게 법관들도 법을 연구한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굉장히 힘든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는 이 존재 있잖아요.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존재가 언제부터 사람으로 인정할 거냐는 거는 법 이론에 따라서 다 달라요.
나라도 다르고 형법도 다르고 민법도 다르고 그거에 대한 공론화도 시작해야 된다는 그렇죠. 이야기가 있죠. 전체적으로 예. 공론화가 돼야지 이게 낙태죄 하나만 갖고 얘기를 하면 풀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민법이나 형법이나 이 여러 가지 법률적인 거를 다 따져서 공론화시켜서 그러면 유산상속을 할 때 유산상속의 권리를 임신 몇 개월부터 인정해 줄 거냐.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것도 고민해야 되는데 이제 큰 틀에서 보면 당사자한테 제일 먼저 물어봐야 되는 거죠. 이 논의에서 가장 당사자가 되는 여성들한테 그러니까 왜 낙태죄 때문에 힘들어지냐면 아이 키우기가 힘들어서 그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육아에 대해서 국가의 의무가 더 커지고 여성이 감당해야 되는 그러니까 가정이 감당해야 되는 게 오로지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 가정이 다 감당해야 되는 게 아니라 국가가 양육을 분담하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으면 사실 어떤 형식으로든 임신을 했더라도 낳아서 키우는 거에 대해서 고려해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어떤 정말 이렇게 형법에서 예외로 정하는 건 안 좋은 상황에서는 당연히 예외를 인정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이 임신 중절이라는 그 행위를 무조건 다 범죄화하는 건 너무 이렇게 여성의 가장 기본적인 그 신체의 자유권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박탈하는 게 이제 너무 명백하니까 거기서 이제 큰 틀에서부터 이야기도 해야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상속의 문제나 여러 가지 민법하고 연관되는 문제들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거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민법 관련도 맞는 이야기는 한데 그게 지금 전체 포션에서 차지하는 그 비율이 얼마나 될지. 왜냐하면 유복자라는 거는 굉장히 모르겠어요. 얼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걸로 법적 분쟁이 붙을지. 왜냐하면 지금 낙태죄가 문제가 되는 거는 내가 여성으로서의 이 생명을 내가 내 몸속에 품었지만 이걸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대한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대한 논쟁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복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소수일 것 같고 지금 평균 연령 성관계하는 평균 연령이 13살이라고 점점 하셨잖아요. 낮아지고 있죠.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충격을 받았는데 그거에 대한 성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낙태도 하지 못하게 하고 거기다 더불어서 그래서 낳았는데 양육비 이행률은 80%가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낳는 것도 책임을 못 지고 낳아서 기르는 것도 책임을 안 져주고 그 모든 것을 다 여성이 하게 되면 가뜩이나 유리천장이다 뭐다 해서 힘든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조를 해줄 것이냐 이 문제가 이제 촉발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이 낙태가 좀 예민한 부분이 그런 거예요. 지금 마차님 얘기한 것처럼 여성의 그 여성으로서의 본인의 어떤 건강권과 자기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뱃속에 있는 아이도 태아도 생명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 생명이 본인의 생명을 본인이 결정하지 못하고 엄마로부터 죽음을 당할 수 있다는 그런 것도 봐야 돼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라 이게 국가 사회적인 전체적인 시스템에서 이게 접근을 해야지 이게 어떤 여성의 인권으로 보면 굉장히 오류에 빠지기가 쉬워요. 아니죠. 이게 여성의 인권부터 들어가야 되는 게 맞다고 해서 지금 이 청원이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청원이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이 낙태죄가 관한 부분을 전체적인 토론을 해나가려면 여성의 인권을 주로 그렇게 이제 들어가자고 했지만 포인트가 여성의 인권을 보기 시작을 하면 과연 그러면 뱃속에 있는 아이의 생명은 누구한테 있는 거냐? 엄마가 죽일 수 있는 거냐라는 걸로 또 논의가 퍼져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광범위한 카테고리를 갖고 이걸 다 묶어서 토론을 하지 않으면 반발이 심할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토론에서도 보듯이 어쩌면 가치관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폐지해야 되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폐지 안 하는 것이 정답인 게 아니라 일단 기본적인 원칙은 자기 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해 준 뒤에 이게 악용될 수 있는 사례들을 묶어가지고 뭔가 조금 더 이렇게 보완해 나가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지 여기에 대해서 어느 한쪽만 막 주장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생명 존중에 관한 문제도 있거든요, 분명히.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자, 국민의당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번에 끝장 토론 이후에 일단은 바른정당과 통합 자체를 좀 묶어둔 채 정책연대협의체라는 걸 가동을 해요. 방송은 오늘부터. 그런데 여기에 얼마 전에 만들어진 단체가 하나 있죠. 정당 이름이 될 수도 있는데 평화개혁연대라는 박지원, 천정배, 정동영 등 이런 분들이 만든 자기들 나름대로의 단체가 하나 있는 거죠. 안철수 입장에서는 반대만 없다면 이번 주 안에라도 합당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반대가 있다고 해서 안 할까요? 약간 돌아가는 거죠. 속도를 늦추는 거지. 왜냐하면 그 안철수라는 사람 성격이 왜 그 싸가지 없다는 이 발언이 거기에서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걸 지금까지 다 해온 사람이에요. 최소한 자기 바운더리 안에서는.
지금 안철수가 겪고 있는 최고의 정치적인 반대일 거라고 봐요. 정치권에 들어오고 나서. 그러니까 전에도 우리가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잖아요. 안철수의 심리 상태에 대해서.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런 식으로 강력한 반대들이 이렇게 딱 하고 버티고 있으니까 속이 답답해 미쳐버리겠는 거야. 저는 이게 일촉즉발 분당위기 국민의당 이 소식을 들으면서 기분이 좋아졌어요. 이 안철수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 다당제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서 당 하나를 더 늘려주는 이런 노력을 또 이런 식으로 기울이는구나 싶어가지고 알고 보니 훌륭한 사람이었네 하여튼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이 국민의당 내부에서는 안철수가 이렇게 합당 쪽으로 급격하게 기울면서 고집을 부리기 시작하자 나가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네. 안철수 나가라. 네. 그 유성엽 의원이 페이스북에 그랬죠. 기어이 통합을 하겠다면 보따리 사서 나가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자업자득이다. 이 사람 전문가잖아. 당깨기. 이 국민의당이 사실은 아주 혹독하게 얘기하면 당깨기의 전문가들이 모인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당연히 정해진 수순대로 당깨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고 니들이 나가, 너네들이 나가, 뭐 이런 식의 지금 공방이 오고 가고 있는 거고, 안철수가 사실은 3당 통합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합당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바른정당과의 합당이니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는 박지원계 보고, 호남계 보고, 너희들 나가, 이런 메시지거든요. 당대표는 나야? 그렇죠. 근데 지금 정치권에서는 그렇게 봐요. 안철수가 투쿠션으로 바른정당과 연대한 후에 자유한국당을 잡아먹겠다. 네. 보수에 거기다가 앞에 붙이겠죠. 이제 친박 청산 이후 건전한 건강한 그 건전이 다른 방송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그런 당을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꽤 많고 보수의 대안이 되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철수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가려고 하는데 최소한 지금도 이제 국민의당 쪽 유성엽이라든지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 입장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바른정당이 나온 뿌리가 자유한국당이고 또다시 바른정당이 자유한국당과 합치려고 하는 그런 정당과 합치는 것 자체는 사실 호남권에서는 거의 자살행위에 가깝거든요. 거기에 지금 계시는 분들은 어떤 선거를 나와도 전혀 당선될 수 없는 상태까지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안철수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러다가 보니까 이런 싸가지 무슨 말을 이렇게 싸가지 없이 하냐?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 나이 좀 연세 있는 여자분한테 반말을 또 했다고 막 그렇게 구설에 올랐던데. 아 싸가지. 예, 그게 무릎팍도서에 나와가지고 자기는 이제 와이프하고 싸울 때도 존댓말을 한다고. 맞아요. 했던 사람이 그렇게 반말로 찌꺼리고 다니도 되겠어요? 이게 나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당을 여러 개 만들어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친안철수계라고 얘기하죠. 박주원 최고위원이 최고위원회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거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우리 당은 한쪽 날개가 너무 무겁다. 나머지 날개를 키워야 균형 있고 높이 비상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본인들 얘기로는 이 사람 얘기로는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우리 당은 좌쪽 날개가 너무 크다는 얘기야. 국민의당이요? 국민의당 내부에서 왼쪽 날개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자기들 입장에서. 도대체 국민의당의 안에 왼쪽에 누가 있죠? 그러면서 오른쪽 날개는 사실상 이거를 법으로 처벌하지는 않는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죄를 없애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낙태 건수가 정부 조사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연간 16만 9천 건이라고 하는데 이 산부인과 업계에 있는 분들 있죠. 업계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로는 이것보다 훨씬 많아요. 사람에 따라서 그 의사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연간 30만 건 이상이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겠죠. 어떤 분들은 최소 100만 건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게 어떤 전산화되지 않기 때문에 잡힐 수가 없는 굉장히 거죠.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그 정부에서 공개적으로 조사를 한다고 해서 정확하게 집계되기 힘든 거거든요. 이거하고 이제 영아 수출 이거랑 또 연관이 있다고 봐야 되고 OECD 국가의 80%가 임신 중조를 허용한다. 임신 중조를 허용하지 않는 나라가 OECD 국가가 한 30여 개국이라고 보면 한 뭐 대여섯 개 정도밖에 없는 것 같고요. 2012년에 이 낙태죄가 위헌 심판 청구 소송을 했는데 당시 합헌이 나왔어요. 4대4로. 근데 지금 이번에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이 지금 취임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분의 청문회 때 이야기는 임신 뒤에 일정 기간 내는 허용 가능하게끔 했으면 좋겠다의 개인 의견을 지금 이야기했고요.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법적으로 지금 허용돼 있는 경우가 이런 거라면서요? 근친상간, 성폭행, 그렇죠. 산모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경우에는 임신 중절을 허용하지만 이것 또한 또 애매한 부분이 있잖아요. 성폭행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지금 조국 수석이 이야기한 것들 중에서는 교제한 남성과 최종적으로 헤어진 뒤에 임신을 발견한 경우, 별거 또는 이혼 소송 상태에서 남편의 아이를 임신했음을 발견한 경우, 그리고 실직, 투병 등 경제적인 어려움 탓에 아이의 양육이 완전히 불가능한 상태에서도 임신 중절을 하면 범죄라는 것이 문제가 된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프란체스코 교황이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이미 카톨릭에서도 이렇게 사고의 어떤 전환을 맞이한 상태거든요. 이래서 청와대의 청원 이것이 갖는 의미는 이제 알 것 같아요. 사회적 공론화 시키긴 좋은 거예요. 네. 청와대 주요 핵심에 있는 분들이 다 버려주고 이게 사회적으로 퍼지면서 청문회에서도 이런 질문들이 등장하고 그럼 해당 기관이 이 법에 대해서 뭔가 전향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이런 부분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출석회의에서 20만 건 이상이 안 되더라도 이렇게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은 되도록이면은 어떤 의견을 밝히거나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게 좋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살짝 감동이었어요. 무조건 20만 명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것만 청와대에서 공식 코멘트를 한다는 걸 이렇게 칼로 무자르듯이 자르는 것도 좀 이상하거든요. 이 낙태죄에 관련된 부분은 사실은 이제 형법을 개정해서 형법에 보면 낙태라고 해서 낙태에 관한 죄가 있어요. 형법상 처벌 조항이고요. 이것을 임신 중절이라고 바꾸자고 이야기하는 거는 뭐 형법 개정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거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예외사항이라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낙태죄 처벌의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그 예외사항에 보면은 5가지가 나와 있고요. 그 5가지 외에는 형법 14조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외에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3가지가 더 추가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이 낙태죄가 굉장히 예민한 게 전에도 한번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낙태죄가 없애면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왜 그렇게 문제가 되냐면 민법하고 연관되어 있거든요. 민법에서는 아이가 임신이 되는 순간 어떤 법적 권리를 줄 수 있는 하나의 그 생명체로 보고 있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우리 이런 거예요. 유복자, 상위군경의 아이, 나라를 지키다 돌아가신 분의 임신 상태인 아이, 걔 법적 권리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좀 치밀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라 이게 낙태죄가 우리가 뭐 반인권적이다 해서 그냥 없애자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까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일정 기간 이런 그 안 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지난 2008년 4월 조준홍 특별검사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재산 규모는 4조 5천억 원, 차명 계좌 수는 모두 1199개라고 밝혔습니다. 1199개의 차명 계좌를 이용하여 사익 5,645억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1,128억 원을 포탈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세청은 더불어민주당 이건희 차명계좌 TF에 삼성특검에서 밝혀진 것 이외에 국세청이 파악한 이 회장 차명계좌가 더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국세청은 삼성그룹에 대한 그동안의 세무조사에서 이 회장 차명계좌에 대한 광범위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로 드러난 차명계좌의 규모는 상당한 수준이라고 밝혔다고 TF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또 새로운 차명계좌 역시 과세 대상이라고 밝혀 빈 계좌, 이른바 깡통 계좌가 아님을 내비쳤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국정원과 검찰에 특수활동비 부정유용 사건 등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최경환 의원이 연루돼 논란이 됐던 박근혜 정부 시절 특활비를 수사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특검법 제출이 최경환 구하기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친박계 김태흠 최고위원도 누구 하나 보호하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한국당은 특검법 발효 전까지 검찰 수사 중단 촉구를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최경환 방탄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특검 법안 제출과 거의 동시에 최 의원도 검찰에 불출석 의사를 통보했습니다. 특검 법안 제출은 한국당을 제외하고는 모두 반대 입장입니다. 통과되기 어려운 법안을 정쟁의 지렛대로 삼아 검찰의 독립적인 수사에 딴죽을 걸고 이전 정권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시도입니다. 최 의원이 계속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정부가 국회에 체포 동의안을 상정해 표결 처리해야 하는데 한국당은 특검 법안을 앞세워 맞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의당 지도부가 공개석상에서 바른정당과의 통합 논의를 두고 또다시 충돌했습니다. 계속 보따리를 싸야 한다고 한다면 나갈 사람이 누구인지 이것 또한 당원 주권주의 원칙에 따라 그것도 당원에게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도부는 합당 논의를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무리하게 일정을 진행하면서 당내에서 간과할 수 없는 불상사들이 벌어집니다. 안철수 대표 측은 바른정당과의 통합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특히 자유한국당과 선을 긋는 데 주력했습니다. 안 대표 측근인 김철근 대변인은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간 통합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꿈도 꾸지 말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 원내대표의 발언이 자칫 YS식 3당 합당에 대한 논란을 키울 수 있는 만큼 이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호남계 중진들은 바른정당과의 정책연대 협의체 구성이 본격화하는 것을 강하게 비판하며 구체적인 단체 행동 수순에 나섰습니다. 삼선의 장병환 의원은 통합 추진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모여 곧 기자회견을 열고 논의 중단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다 호남을 지역구로 둔 초선 의원들도 한자리에 모여 평화개혁연대 참여 여부 등을 논의했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세이나.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저번에 낙태죄 폐지 청원했었잖아요. 그게 20만 명이 넘어서 조국 민정수석이 답을 했습니다. 일단 낙태죄란 말을 쓰지 말자. 그래서 임신 중절 이렇게 표현하자고 이야기를 했고요. 합법 시술은 6%인데 죄니까 기소하는 경우는 10여 건 정도밖에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나랑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자가 내 동의도 없이 낙태를 해서 그 법적인 문제 삼는 경우 예전에 그런 경우 있었잖아요. 그런 찌질한 남자들이 있다고. 그런 정도를 제외하고는